반갑습니다. 오늘 개강날이에요. 교직 논술. 3월 달부터 5월까지 10주 동안 교직 논술 기초반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직 논술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것들을 그리고 또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6, 7, 8월에는 기출문제를 계속 써볼 거예요. 그런데 논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써보고 첨삭 받는 거야.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말로는 할 수 있고 뭔가 정리해서도 쓸 수는 있을 텐데 교직 논술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쓰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렵지도 않아. 뭔지 알 거야. 그걸 뭔지 알게 될 때까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따가 더 자세히 볼 거지만 분량이 없어요. 과거에는 1200자로 그리고 원고지에다가 그 분량을 맞춰서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분량은 정해진 게 없어. 그런데 1200자 정도 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정해진 이후에 뭐 내용이나 양이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줄글로 쓰는데 1200자 지금은 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감이 안 오겠지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가 A4 용지지만 비포 용지를 세로로 넣은 선생님들 수능 시험으로 얘기할까? 수능 얘기를 하면 내가 약해지긴 하는데 수능 세대 아닌 세대 얘기하면서 어쨌든 그 큰 종이를 세로로 세워놓은 그 종이가 우리 시험 문제 되거든요. 이 종이 두 개 이렇게 합쳐놓은 이렇게 세로는 한 이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합쳐진 그 정도 되는 게 시험지 용지인데 우리도 학원에서도 계속 그 용지를 드릴 거예요. 나중에는 써보시게. 근데 그 종이가 줄글이 아니라 원고지야. 그래서 그거를 원고지 작성법에 맞춰서 썼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처음부터 1200자 쓰세요. 그러면 이제 헉 이렇게 되는 거야. 헉. 그래서 이 기초반 때는 한 600자 정도 써보실 수 있게 처음에 600자 다 채우면 제일 좋아. 근데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드리는 어쩔 때는 뭐 쓰기 괄호 넣기도 있고 뭐 재밌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 말씀드렸지만 두 타임을 다 강의로 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1교시에는 본인들이 딱 60분, 50분 정해놓고 제가 드리는 거 써요. 쓰시고 제가 같이 풀이해드리고 첨삭 필요할 때는 첨삭하고 첨삭이 거의 필요한데 뭐 굳이 제출하고 싶지 않아요. 이럴 때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논술은 첨삭이 다다 거의. 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특히나 기출이나 모의고사 직접 논술하고 똑같은 형태를 써볼 때 선생님들이 써서 내. 그럼 제가 첨삭을 해드려요. 그리고 같이 우리 강의를 들어.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써서 첨삭을 받으면 아주 좋아요. 근데 그거는 몇 퍼센트 안에 들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드린다는데도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써봤으니까 됐지. 하지만 진짜 열심히 한 분 제가 3번까지 하면 완벽해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3번까지 내시는 분이 있었어. 써와. 그래서 첨삭해드리면 그 첨삭을 바탕으로 고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써와.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 이 정도면 됐어요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또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되게 신기한 게 들을 때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써보면 명확하게 나와요.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여길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구나.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짜 2번 내고 그러면 3번째까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거를 매주 쌓아오신 분이 있었죠. 당연히 논술 점수 잘 받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달리시라고는 안 하겠지만 활용하시라고 저를 첨삭을 해드릴 테니.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첨삭 받으신 분들은 꽤 돼요. 그래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첨삭해서 다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일단 교직 논술은 첨삭을 받는 게 좋구나. 혹시 온라인으로 인강으로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보여줘야 돼 누군가한테. 근데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친구한테 보여주면 안 돼. 뭐 잘 썼어? 이럴 거야. 잘 썼네, 잘했네. 나중에 이제 2차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면 안 돼요. 좀 더 나은
합격생이나. 근데 합격생한테 어떻게 받겠냐고요. 그죠? 자,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직 논술 1주 마찬가지 되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2024학년도 기출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제 뭐 한 번이라도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는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 게 훨씬 좋아서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1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이제 목차예요. 맨 위에 있는 표가. 그래서 제일 위에 논술 작성 요령, 논술 작성의 단계, 그리고 실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유의점하고 논술 표현의 특성 정도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가고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이 문제 어떻게 나왔구나. 이거라면 우리 시험 문제 특징이 다 아는 말인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말이든 쓸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다 정답은 결코 아니에요. 원하는 정답이 항상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저도 항상 요 말할 때 조금 그렇지만 우리 시험 논술은 논술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흔히 알고 있는 논술, 논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니야, 우린 시험 문제는. 그냥 긴 서술형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따 보면 아실 거예요. 내 생각 썼다가는 틀려. 내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주고 거기에서 찾아갖고 잘 쓰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매번. 볼게요. 그래서 작성 요령을 먼저 보면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어. 이건 일반적인 얘기들이니까 또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자, 제일 먼저는 논제를 파악한다. 뭘 말하라고 하는 건지 봐야 되겠죠. 뭘 말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정리하고 논지와 주제를 정리한다. 그렇게 하고 구성을 생각한다. 그리고 유의사항을 점검한다. 개요표를 만든다. 초안을 작성하죠. 그리고 논술을 쓰고 퇴고를 한다. 크게는 이렇게 해요. 크게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단계를 자세하게 봐야겠죠. 같은 말들입니다. 자, 1페이지 아래쪽에 논술 작성의 단계. 제1단계가 이제 논제 파악이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뭘 쓰라는 건지 파악을 해야 돼요. 무엇을 쓰라는 건지. 그래서 1차적인 과제입니다. 무엇에 관해 쓰라는 것이 논제인지. 잠깐만. 제가 바로 멀리 뒤에다 두지 않고 바로 뒀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뭘 쓰라는 거지? 지금까지는 선생님들이 아주 막연할 거야. 그렇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주세요. 뭘 쓰라는 건지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의문형으로 바꿔본다. 그랬는데 논제가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를 요약한다. 이것도 큰 문제가 있고 반괄호 문제로 있고 각각의 다 배점이 있어요. 요거를 조금 잘 기억하시고 떠올려 보세요. 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나 함정은 없는지 점검한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메모하는데 이 메모가 초안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안. 그래서 초안지를 따로 주지는 않는데 또 알아줘야 따로 초안지를 따로 줍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수험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까 말한 그 비포용지를 접어서 펼칠 수 있게 그래서 문제 있고 초안지 있고 그렇게 하고 답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초안을 조건을 이렇게 메모한다 그랬는데 우리 문제가 줄글이기 때문에 줄글을 밑줄을 긋든지 거기서 키워드가 되는 것들을 탁탁탁 메모를 하는 거죠. 2단계 볼게요. 두 번째, 제시문 분석을 한다. 그래서 제시문을 한 번 정독하고 이게 이제 1단계거든요. 1단계. 근데 메모한 논제의 핵심과 조건을 참고하며 지문을 1차로 꼼꼼하게 읽는다. 기출문제 보고 다시 오면 이제 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전체 문제를 보고 거기서 반괄호 1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 2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지를 다시 한번
이제 정독을 처음부터 쫙 정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이 깊은 논지와 연관성이 깊은 부분을 표시해 두고 두 번째는 조건을 염두에 두고 다시 읽는다예요. 그래서 1번에서 원하는 게 그 지문 중에 어디 있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요거 다시 또 볼 거예요. 논지의 핵심 내용과 조건, 연관된 지문의 키워드를 옆에 메모한다 그랬고요.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굳이 요약할 필요는 없어. 밑줄로 치면 돼. 밑에 있는 것처럼. 밑줄 치거나 간략한 메모로 원하는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지금 길게 나와 있지만 처음 시험지 받고 한 2, 3분 안에 쫙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야, 이게. 이 내용이. 금방 돼야 되죠. 그리고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제 요약이 끝나면이라 그랬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 내용만 추려서 문장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봤으면 이제 좀 막연하게 위에 있어. 일부러. 자, 맨 뒷페이지에 2024학년도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우리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나중에 풀어드리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죠. 써보고 첨삭받고 제가 풀이해드리고 이렇게 갈 건데 어쨌든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형식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기출문제, 논술 기출문제. 2달 전에 시험지 10일, 1, 2, 3, 어이구 벌써 4개월 전에 합격생들이 만났던 그 시험지. 불합격생도 마찬가지. 자, 볼게요. 다음은 교육실습 지도교사들이 작성한 저널의 일부이다. 그래서 보통 다른 기출도 나중에 보겠지만 저널의 일부, 교사 간의 대화 내용, 교실에서의 내용 이런 거야. 그게 지문으로 포함돼요. 밑에 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지문이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번에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보고시 제2019-189호와의 편성 운영에 근거하여 하루 일과 운영에서 박교사가 고려한 사항 2가지를 논하고 박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시오. 바로 문제로 이렇게 들어갔어. 2번 박교사 저널에 근거하여 유아 놀이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3번 김교사가 저널에 근거하여 교육실습생 A의 어려움 2가지를 제시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교사가 사용한 방법 2가지를 논하시오. 4번 김교사 저널에 나타난 교육실습이 교육실습생 A와 김교사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각각 2가지씩 논하시오. 총 20점. 이렇게.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예요. 아까 제가 왜 긴 서술형 문제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게 쫙 이제 연습이 되고 기계화가 되신 분들은 문제 읽으면서 일과 운영 고려점 2가지 물적 인적 자원 각각 한 가지 물적 자원 하나 인적 자원 하나 이게 딱딱딱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거 풀이 나중에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초안지 쓰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일과 운영에서 고려점 이거 빨리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 읽을 때 되는 분들이 있고 1, 2 물적 자원, 인적 자원 각각 한 가지씩 했으니까 물적 자원 제가 좀 이거 글씨를 좀 한 가지 인적 자원 한 가지 이렇게 되면 벌써 뭐야? 1번의 배점이 몇 점이에요? 1, 2, 3, 4점이라는 거야. 이게 빨리빨리 이제 나중에는 기계화가 될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찾아야겠죠. 놀이의 특성을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씩 논하래요. 그러면 놀이의 특성,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이렇게 각각 하나씩 쓰는 거야. 3점이겠죠. 3번 김교사가 저널에 근거하여 교육실습생 A의 어려움 2가지를 제시하고 김교사의 저널에 실습생 어려움 하나, 둘.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김교사가 활용한 방법 2가지를 논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따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또 1의 해결, 2의 해결을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4번에서 김교세 저널에 나타난 교육실습이 교육실습생 A와 김교세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각각 2가지씩 논하래요. 실습생의 긍정적 하나, 둘, 그 다음에 교사 긍정적 하나, 둘. 이게 짜르륵 돼야 돼. 짜르륵. 여기 자리가. 자,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4점. 저 자세히 안 보고 지금 일단 선생님들하고 눈높이 맞추려고 이렇게 저도 풀어보지 않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4점, 3점, 하나, 둘, 셋, 넷, 4점, 4번에 하나, 둘, 셋, 넷, 4점. 이게 배점이야. 4, 3, 12, 13, 14, 15. 그쵸? 내용 점수 15점. 이제 밑에 나와요. 제가 빠르게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선생님들이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하고 느낌이 달라. 처음 만나는 문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도대체 이번에 시험 문제는 내가 모르는 말이 혹시라도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이제 읽게 되잖아. 그때는 그냥 읽어야 돼. 이렇게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쭉 읽어 내려가듯이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문까지도 같이 봐야 돼요. 지문 볼게요. 위에 이제 박 교사의 저널 있고 밑에 김 교사의 저널이에요.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글자체가 지원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프린트물 자세히. 자, 유아들과 어제 땡땡 기차역으로 견학을 다녀왔다. 유아들은 땡땡 기차역에 가서 기차도 보고 영무원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았다. 오늘은 유아들이 기찻길을 만들고 싶어 해서 색테이프를 주었다. 나는 기찻길을 최대한 길게 만들고 싶어 하는 유아들에게 교실 밖 복도를 활용해 보라고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유아들이 스스로 찾도록 기다려 주었다. 유아들은 복도 방향으로 기찻길을 자발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교실을 넘어 복도까지 쭉 길게 만들었다. 유아들은 기찻길 위에서 기차처럼 달리는 신체 표현을 재미있어하며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유아들이 신체 표현에 몰입해 있어서 하던 놀이를 바깥 놀이에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게 박 교사의 저널이고요. 김 교사의 저널 밑에 교육 실습생 A가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다. 실습 첫날 잘 해낼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긴장했던 교육 실습생 A의 모습이 떠오른다. 잘할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함께 잘해봐요. 라는 내 말에 교육 실습생 A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나는 놀이 지원에 서툰 교육 실습생 A에게 팽이 놀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육 실습생 A는 놀이 지원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연해 했는데 내가 유아들과 팽이를 함께 만들고 팽이 시합을 하는 것을 본 이후에 놀이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중간 생략. 교육 실습생 A는 놀이 지원을 해보니 유아마다 좋아하는 팽이의 색깔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며 실습 동안 작성한 관찰 기록을 보여주었다. 교육 실습생 A는 내가 처음 보는 관찰 기능을 가진 놀이 기록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처음 보는. 자, 그것은 기존에 내가 사용해 왔던 것에는 없었던 기록을 보관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새로운 기능이 있었다. 그 이후부터 나는 교육 실습생 A에게 배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기록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실습 지도를 통해 나의 교육 실천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다. 김 교사의 저널입니다. 자, 이 저널로 아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거야.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읽으면서도 아까 뭐 놀이 지원에 대한 얘기가 다 있었고, 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놀이의 특성이 있었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었던 것 같네.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같네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논술에서 말했던 게 그런 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제 진짜 원하는 게 뭐냐를 두 번째 읽을 때 이제 요거를 해 나가는 거죠. 초안을. 일과 운영에서의 고려한 점 2가지가 뭐냐를 기록하고 이걸 이제 초안지에다가 선생님들이 적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렇게 저널이고 지문이고 있더라도 허투루 버릴 것들이 없어요. 거의. 그냥 써놓은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복돼요. 보시면 놀이에 완전히 중복은 아니지만 저 부분은 놀이의 특성에다가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물적이나 인적 자원에다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내지는 뭐 실습생이나 교사에게 긍정적 영향 거기다가 뭘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하는 포인트에 어떻게 잘 연결해서 쓰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시험 문제 밑에 쪽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죠. 요것도 항상 비슷해. 똑같은데 그래도 내 시험 보는 해에 바뀌는 게 있는지 봐야 돼. 만약에 크게 바뀌면 저번처럼 뭐 예를 들면 뭐 원고지 용지가 아니다 라든지 또 중간에 원래는 이거를 쓰지 못해요. 논술에는. 그쵸? 선생님들이 아는 논술문은 언제 써봤을까? 수능 때 써봤을까? 뭐 유아교육과는 논술 잘 쓰고 그런 잘 없죠? 그래서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 그 논술 쓸 때. 서론 쓰고 본론 쓰고 뭐 중간에 뭐 연결 어구가 있고 막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기호를 쓰도록 허용을 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11월에 시험을 보지만 뭐 여름쯤에 예정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시험장 내 문제에 가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계속 똑같지만 혹시 다른 게 있나.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게 주어진 답안의 매수, 면수, 두매, 이내. 이내야. 이내라는 거는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아까 원고지 줄 그릴 때는 1100에서 1200자 사이였어야 돼. 왜냐면 1100자보다 적으면 분량 미달이고 1200자 초과면 또 초과야. 그래서 그 사이에 딱 맞췄어야 돼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 난이도가. 근데 계속 연습되시는 분들 딱 거기 맞춰. 그냥 딱 맞추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두매 이내라 그랬으니까 넘어가지 않게 서술하시고 글의 체계를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명료성, 타당성, 일관성을 고려해서 기술하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얘기들이죠. 그래서 배점도 봐야 돼. 오른쪽에 이제 항상 배점이 있는데 내용 점수가 몇 점이에요? 15점이야. 그리고 체계 점수가 5점이에요. 그래서 20점 만점입니다. 우리는 논술을 20점 만점으로 생각하고 목표해서 공부를 해야 돼. 20점 만점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용은 이거예요, 다. 아까 제가 배점 일부러 적었던 게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사항 일가 운영 시 고려점이라고 나왔던 그 부분 1점, 2점. 그 다음에 물적, 인적 자원 각 1점이라고 해서 2점, 2점이니까 각 1점. 그 다음에 유아 놀이 특성 저렇게만 나왔지만 아까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이라고 그 특성까지 제시해주고 그거에 맞는 말을 쓰라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문장에서 찾아서. 그래서 그거. 그렇게 하고 교육 실습생의 어려움 두 가지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 두 가지 이것도 나중에 이제 풀이를 해드릴 텐데 어려움 두 가지 따로 기술하고 해결 방안 두 가지 따로 기술해도 좋고요. 어려움 한 가지 쓰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이렇게 이어서 써도 괜찮아. 그런 방법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4점. 교육 실습의 긍정적인 영향 4점이라고 했지만 아까 실습생 차원에서 2개, 교사 차원에서 2개 이렇게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수를 딱 맞춰야 돼. 그래서 이제 막 써보면 알아. 한 문제에 답 2개가 포함되신 한 문장에 답 2개를 같이 넣는 분, 생각지도 못한 걸 다시 빼오는 분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제가 이제 이 교직 논술은 항상 이제 강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항상 정답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득점 합격생들의 논술 답지를 확보를 해요. 그걸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그게 그래도 제일 정확하니까. 이제 20점짜리 있으면 그걸로 많이 확보하는데 20점이 없는 해가 간혹 있어. 그럼 이제 19점짜리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쯤에서 나갔다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수정을 해서 선생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죠. 내년에 20점 만점 해서 주세요. 합지. 선생님들도 이제 합격해서 저 논술 20점 맞았습니다. 왜냐면 교육과정 80점은 어렵지만 교직 논술 20점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할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점수 15점은 당연히 맞아야 돼요. 다 당연하다 이제. 그 다음에 체계 점수인데요. 체계성이 3점이고 맞춤법 및 어휘, 문장의 적절성이 2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긴 서술
형 문제라 그랬지만 이렇게만 답을 쓰면 안 돼. 논술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그 형식은 또 체계는 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서론의 내용 점수로 뭐 채점될 건 없어. 그런데 이런 체계는 반드시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원고지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맞춤법은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휘나 문장의 적절성이 있죠. 그래서 첨삭할 때 이제 선생님들도 써보면 알겠지만 문장이 길어지면 주어하고 서술어하고 이게 상관이 안 맞아. 수미 상관이 안 맞고 문장이 또 너무 길면은 논지에서 벗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간혹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치명적이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5점 당연히 맞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당연히 20점 맞는 거야. 말은 너무 쉽죠? 말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감은 오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식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또 쓰는 건 또 만만치 않죠.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짝 보면 아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논술 작성 요령이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자, 다시 이제 1페이지에서 살짝씩 볼 거예요. 뭐에 관해 쓰라는 것인지 파악, 무슨 말인지 알겠죠? 1, 2, 3, 4에서 말하는 거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논제를 의문형으로 바꿀 볼 거는 굳이 없어요. 일과 운영 무엇을 고려했는가? 뭐 이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죠. 조건이나 함정은 우리는 잘 없는데 선생님들의 임의 해석이 있어. 간혹 가다가. 그래서 막 논술은 또 그런 경우가 없지만 전공도 마찬가지로 딱 어떤 단어에 꽂혀서 다른 생각 못하고 아주 간혹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출 풀 때도 아 이게 그 말이구나.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진짜 툭툭 나와요. 그래서 조건이나 함정은 파놓은 게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 해석하는 게 있지 않은가. 그거를 또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것. 그래서 제시문 한 번 정독하고 뭐 다시 뭐 요약하고 조건 염두하고 다시 읽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후루룩 읽어야 돼. 그래서 아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빠르게 요거를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야 된다. 요약이라 그랬지만 우리 요약할 거 없이 그냥 이제 어디다가 나중에 그래서 지문에다가 문제와 연결시킨다로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지문에다가 예를 들면 뭐 가장 눈에 띄는 거 뭐 나를 돌이켜보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들 교육 실습이 지도 교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잖아요. 그럼 뭐 4-2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주 직접적이겠죠. 뭐 중간에 유아의 놀이의 특성 중에 즐거움 뭐 이런 식의 내가 그러면 2-2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내 거랑 맞아야겠지. 그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이따가 시간 배분도 말씀드리겠지만 초안지를 길게 쓸 시간이 없어. 여기다가 뭐 문장으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미리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다시 2페이지로 와서 논술 작성 3단계 견해 정리라고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실제로는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뭐 견해가 들어있지 않고 사실만 나열한 글은 논술로서 가치가 없는 글이다라고 했지만 밑에 제가 적어놨죠. 유아 임용 논술의 경우 사실에 대한 나열을 자신의 견해에 비추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논술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 유아 임용 논술은 뭐 유아 놀이의 특성은 예를 들면 뭐 주도성은 이거다를 자기 견해라는 게 그 말이야. 내가 찾은 거는 이게 즐거움에 해당된다. 내가 찾은 거는 이게 주도성에 해당된다. 근데 이제 뭐 찾은 거는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사실에 대한 나열을 자기 견해에 비춘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요걸 내가 왜냐면 똑같은 지문이지만 다르잖아요, 찾는 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지, 점수가. 그렇죠? 그리고 사실 딱딱 드러나는 거 아니면 비슷한 다른 용어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라고 해서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사실, 이론, 원리에 대한
주장의 형식이 적합하다. 이건 딱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걸로 바꾼 말이에요. 자, 문제에 대해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해서 답해라고 또 제가 해설 있죠? 정해진 논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그거는 뭐 예를 들면 좀 안 맞는 말이지만 실습생과 교사에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를 나는 여기 말한 거와 다르게 뭐 예를 들면 학생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쓴다든지 완전히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안 되면 진짜 논술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전혀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두 번째, 문제의 질문에 답변한다. 1단계에서 정리한 질문, 문제를 재확인한다 그랬는데 이론, 원리, 내용, 방법을 기억해서 정리한다 그랬지만 마찬가지로 중요한 순서를 우선순위를 매겨라 했지만 이것도 우리는 이 1, 2, 3, 4를 틀을 벗어나서 답을 쓰는 사람은 아직은 없었어요. 뭐 있었는데 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내가 알 수 없어. 무슨 말이냐면 그냥 1번 답 서술하고 이어서 2번 답 서술하고 3번 답 서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논지와 주제의 결정. 이것도 원래 논지가 뭐고 주제가 뭐냐. 논지는 글의 취지죠.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주제는 그 글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논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주제가 되죠. 그런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커다란 주제는 있어. 커다란 주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시험 문제는 뭐예요? 복합적인 것 같지만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4년 아주 옛날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것까지 시험 문제를 쫙 다 드릴 거야. 선생님들이 직접 먼저 써봐도 좋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는 왜냐면은 그 다음에도 10주니까 다는 못 풀어도 어쨌든 다 풀어 드릴 건데 드릴 거예요. 그때 보면 알겠지만 어느 해에는 교사론과 관련된 어느 해에는 부모 교육과 관련된 여기는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관련된 것들이죠. 많이 굳이 주제를 따지자면 놀이 중심 새 유치원 교육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거잖아요. 이것도 실습을 포함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또 실습생이 어려움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거의 처음 나오는 주제인데 교사론하고도 어느 부분은 관계가 있는 거죠. 교육 실습생에 대한 어려움,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뭐 이 뒤에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논지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문을 만든다 그랬지만 밑에 3페이지 논지를 관통하는 핵심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하고 뚜렷한 것인지 점검하고 중요한 건 주제뿐만 아니라 어떤 표현이든 두루뭉술하거나 애매모호한 하나마나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점검을 통해 필요하면 주제문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써보셔야 알겠지만 다 자기 스타일이 이제 나오는 거야. 문장이 진짜 간략한 사람이 있고요. 이걸로 너무 부족한 것 같으면 이제 조금씩 더 살을 붙이는 분들이 있고 구구절절인 분들이 있어. 그럼 이제 제가 첨삭할 때 아예 뺀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괄호를 쳐줘. 뺀 표시는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나으고 괄호 쳐는 거는 해도 좋고 뭐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그런 식으로 계속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각각의 스타일이 또 다르니까 어떤 스타일이실지. 자, 그 다음은 이제 논술의 작성, 구성입니다. 5단계 구성. 그래서 논술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어떤 논점을 담을 것인지를 정리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방금 적었던 거 지웠네. 자,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제가 이제 약간 분량하고 관계 있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과거에는 분량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어. 뭐 예를 들면 1200자니까
1200자의 몇 퍼센트는 서론으로, 몇 퍼센트는 본론으로, 몇 퍼센트는 결론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립을 했었죠. 뒤에 있긴 있어. 저기 잠깐만 볼까요? 이때 또 볼 거지만 6페이지로 잠깐만 넘겨보시면 프린트물 6페이지 찾으셨죠? 거기 보면 서론의 2번에 보면 10에서 20% 그랬죠. 10에서 20%. 그 다음에 본론을 6에서 70%. 그 다음에 결론을 또다시 어딨냐? 한 20%. 7페이지 밑에 쪽에 있죠? 요 정도. 요렇게. 분량 있는 거 찾으셨죠? 다시 이따가 좀 자세히 보기는 할 거네. 그래도 그러면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3페이지 다시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논점을 담을 것인지 정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한 개의 단락으로 구성한다. 본론은 담을 내용에 따라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되 2개에서 5개가 적절하다.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는 기억할 건 그거야. 서론은 하나의 단락. 이따 또 말하겠지만 한 2에서 3문장 정도가 적당해. 문장의 수로 말하면. 왜냐면 이거 나중에 막 1200자일 때는 120자에서 240자 이내요.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한 줄에 25칸이거든요. 그러면은 2줄이면 50자, 4줄이면 100자 이런 식으로 세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4줄, 5줄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똑같은 줄에 세로 줄만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 3줄에서 4줄이 적합한 거지. 서로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본론이 아까 3번에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하되 2개에서 5개가 적절하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4번까지 있잖아요. 4번까지 4개의 문단으로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에 한 문제에 한 문단씩.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문제의 배점에 따라서 단락의 양도 달라지겠죠.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래서 4번까지 있지만 그 전에는 3번까지 있었어.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가 15점 되면서 4번까지 온 건데요. 아주 간혹 15점인데 3점으로 나온다. 그러면 6점짜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나가 커버리잖아요. 6점, 4점, 5점 이렇게 되든지 6점, 6점, 3점 되든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점은 더 길게, 3점은 좀 짧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것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결론도 아까 20%면 240자 정도니까 4줄에서 5줄 정도. 서론보다는 결론이 조금 길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두세 문장에서 한 4문장까지 그렇게 가도 큰 문제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단락과 구성의 논점 그러긴 했는데 3페이지에 각 단락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논점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사례로 논거를 찾는 것, 사례로 논거를 찾는, 입증 근거나 사례를 찾는다 그랬는데 논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 근거나 사례 그랬는데요. 이거 뭐 PPT는 보지 않더라도 다시 14페이지 맨 뒤로 가서 우리 기출을 보세요. 올해 문제에는 그런 말이 딱히 없는데 있다. 자, 보세요. 1번 방과로 1번 문제, 우리 문제로 같이 볼 거예요. 유치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에 근거하여. 편성 운영에 근거하여라는 것은 편성 운영에 뭐를 하나 쓰라는 거야. 편성 운영 여러 개가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뭐를 2가지 고려한 사항이라고 했으니까 2가지를 제시를 확 해야 돼. 그죠? 박교사가 활용한 물적 인적 자원, 우리 교육과정 놀이지원이나 교육과정 내에서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물적 자원을 인적 자원을 뭘 활용했는지 그거를 써야 돼. 뭘 근거로? 이 사례를 근거로야. 이 사례를 근거로. 내가 생각하는 거 쓰면 안 돼. 예를 들면 뭐 보조교사를 붙인다. 또 뭐 그게 인적 자원이잖아요.
아니면 뭐 학부모 자원을 활용한다 이런 게 인적 자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맘대로 쓰지 말고 박교사가 활용한 거에서 찾아서 써야 돼. 영무원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뭐 있죠. 복도로 나갈래다가 말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번 같은 경우도 박교사 저널에 근거하여 주도성, 자유로움, 즐거움 측면에서 논하라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놀이의 특성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 박교사 저널에서 주도성에 해당하는 부분 찾아서 쓰고 자유로움 측면 찾아 쓰고 즐거움 측면 찾아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3번도 김교사, 그러니까 1, 2번은 박교사 저널이고 3번은 김교사 저널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논해라. 4번도 김교사 저널에 나타난 영향을 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 밖에서 멀리서 찾을 수 없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는 찾아서 제시하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들어다가 갖다가 놓는 게 좋아. 여기처럼 근거해서 논해라 이러면 조금 문장을 바꿔도 되지만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돌아와서 빨리 써보고 싶나요? 자, 그래서 단락과 구성의 논점이 그 말.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서론하고 본론의 결론은 내용 점수는 굳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돼. 서론하고 결론은. 예전에는 하도 많고 분량이 많고 원고지로 정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1번 문제는 답은 서론에 쓰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서론에 결론에 그냥 간단 거의 이제 비중이 줄었다고 봐야지. 10% 안 되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또 나오겠지만 서론은 글의 방향을 다루고 서, 본, 결에 담을 내용이 일관성을 갖는지 점검합니다. 특히나 서론하고 결론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백지인 상태에서 써보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쓰다 보면 서론이 제일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야. 나중에 찾습니다. 자, 6단계 유의사항 점검. 아까 말했던 그 부분. 유의사항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유의사항을 준수했는지. 채점할 때 가장 먼저 보는 평가 항목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체계를 잘 지켰는지 뭐 이런 것들. 자, 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수가 일단 깎인다. 또 답안을 쓰기 전에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꼭 지켜라. 그래서 그 밑에 유아 임용 논술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원고지 요거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래도 저는 일부러 뒀어요. 원고지 용지를 사용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어법이나 원고지 작성법에 준하여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줄글이지만 너무 띄어쓰기가 안 된 것 같다면 띄어쓰기 표시를 한다든지 줄 바꾼 표시를 쓴다든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것도 같이 강의를 했었어. 그 표 있죠? 교정부호도 같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교정부호밖에 안 쓰긴 하지만 알아둬야 되죠. 나중에 태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어진 답지에 맞게. 지금 이제 원고 분량은 얼마큼이에요? 아까 읽었죠? 2매. 자수로 안 나오고 2매. 이렇게 분량을 잘 지켜라. 그래, 체계, 그 다음에 고려사항 같이. 유의사항의 예를,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인 거야. 이게 실질적인 유의사항이에요. 당연히 안 쓰겠지만 진짜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은 쓰지 않아요. 이제 제가 아까 언제 논술 써봤을까 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원고지 요즘은 점점 안 쓰지만 쓸 때 있잖아. 한 줄 띄고 두 번째 줄에 제목을 쓰고 한 줄 띄고 오른쪽에 뭐 몇 칸 띄고 자기 이름 쓰고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신원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도 써서는 안 돼요. 예를 들면 별 표시 이런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해요. 안 돼.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거 내용에 그럴 일 없지만
안 돼. 어느 지역이든 학교든 뭐 나중에 2차도 더 안 되고. 그건 다 부정행위로 간주돼요. 모든 시험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 말아라. 함, 임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편에 완결된 글로 이다, 하다, 한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문 규정과 원고지 작성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고지 칸에 쓰는 건 아니지만 그 방법에 따르는 건 확실하니까 잘 기억하셔라라는 것. 주어진 분량 아까 임에 잘 기억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수험생의 가치관은 원칙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아까 논제에서 벗어나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 다음에 논제와 설명을 쓰지 마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쓰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을 빡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도성이란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면 놀이의 특성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제시해라 그랬으면 써야 되지만 그 특성이 해당하는 거를 찾아서 제시하라 그랬는데 주도성의 의미는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갖고 주절주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꼭 필요할 때는 제가 일부러 전략적으로 쓰라 그러지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명은. 그 다음에 예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올 때에는 반드시 인용부. 이것도 중요한데요. 뭐냐면 일과 운영의 원리에 비추어서 고려할 점을 쓰면, 예를 들면 다 외웠어. 선생님 지난주에 바로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웠는데 일과 운영의 원리 쫙 해봐요. 내가 못 외워서. 생각나는 거 하나 해봐. 응? 응, 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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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나? 두 개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요렇게 긴장해서 이렇게 외우는 동안 선생님은 엄청난 이 에너지와 능력을 쏟아낸 거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구술 테스트 할 때 선생님들이 도움 많이 됐어요가 이제 그거야, 나중에. 지금 막 엄청 짠했죠? 올라왔죠? 자, 세 번째 거 다시 한번 해봐. 네. 응.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서 운영 지침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 푸는 거 아니니까 그 내용, 뭐 누리과정에 뭐에 근거하여 운영한다가 근거점이다. 그러면 그 교육과정 운영 지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용부호를 쓰면 좋아요. 내가 이 얘기 하려고 선생님한테 외워보라 그랬어. 근데 외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자, 예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따오라는 거 반드시 인용부. 근데 우리가 사실은 다 근거하여 찾아서 쓰라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이야. 그래서 어떤 교사가 한 말이 아니라면 거의 그대로 그냥 문장 형태로 가는데요. 특히 교육과정의 내용 같은 거는 인용부호를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더군다나 원고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없어. 옛날에 원고지 쓸 때는 칸에서 양쪽에 이쪽에다가 하고 마침표 쓰고 여기다 이거 하고 이제 이것까지 막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으니 편안하게, 특히 뭐 이런 식으로 일과 운영의 원리 중에 하고 원리 중에 운영 지침 중에 여기 어디에 해당한다. 뭐 아니면 운영 지침 중에 여기에 근거하여 여기서는 이걸 고려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 교육과정 고시문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 얘기하려고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나중에 생각 안 난 건지 생각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거랑 그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시험 아주 작은 시험 하나 본 거야 지금.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그 시간에 해야 돼요. 나도 떠올려서 난 다 했는데 이제 이럴 테고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막 찾아갖고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자, 요거 유의사항 꼭 숙지를 하시고요. 요거 이제 7단계는 또 빠르게 후루룩 개요 짜기인데요. 개요표 아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논제, 견해, 논지, 주제문, 논거 구성, 그다음에 유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실 그게 진짜 논술문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개요도 작성하는 거를 실제로 생각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한 거죠. 유의사항만 볼까요, 우리? 여기 4페이지. 제가 오늘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지만 나중에 꼭 정독해서 다시 한번 숙지는 해두세요. 아주 큰 아니지만 도움이 될 거야.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니까. 5페이지 이제 7번의 유의사항. 문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정리해야 되고요.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정리를 해야 됩니다. 3번 때문에 논술에 관계되는 글쓰기는 크게 기술, 설명, 논증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시험, 유아 교원 임용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기술과 설명에 의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이거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기보다 여기에 기술된 걸 가지고 찾아서 기술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이렇게 쓰는 형식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논증을 요구하는 것보다 사실에 대한 설명, 또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 또는 교직과 연결된 가치관을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잘 생각하시고 8단계가 이제 논술의 작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작성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퇴고인데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